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중보건학 기초이론 강의 시작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시험을 대비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수업이 이제 오늘이고,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조금 설명이랑 과목에 대한 내용을 살짝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수업은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해서 이론에 대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론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기초이론 수업이 되는 거고, 기초이론이 이제 8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4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8월에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그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는 기초이론이라는 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과목이긴 해요. 근데 이 과목 특성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중보건을 대학 때 한두 번은 접해봐서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 한 열 몇 과목을 다 짬뽕 시켜놓은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처럼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론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와요. 근데 뒤에 가면 다른 단원에서 그 단어 설명이 나오고, 또 모르는 게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게 왜 여기 나오고 뒤에 가면 다시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보건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한 번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가서 그 이론을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오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요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에서 그런 이제 단어들, 생소한 내용들,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독수를 늘리고 회독수 숫자를 조금 더 압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고, 기초 이론에서는 그래서 전체 이론을 다 다루진 않아요. 전체 이론보다는 전체 그 공중보건학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요 테마를 뽑아서 20개 정도의 테마를 뽑아서 그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과로 기초 이론 수업을 신청했다, 바로 환불하세요. 단가로 기초이론 들을 필요 없어요. 단가로 들을 거면 그냥 기본이론 들으셔야 돼요. 이제 기본이론에 들어가면 우리 실제 2022년 대비 기본서가 출간이 될 거고,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샅샅이 다 훑으면서 본격적으로 완벽한 시험 준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이론이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해서 한 10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10주 가지고 좀 모자라서 그 공중보건 같은 경우 중간에 보강이 좀 들어가기도 할 거고,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기본 이론에서는 모든 이론에 진짜 샅샅이 다 훑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는 건 기본 이론이다라는 거고,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이 들어가는데,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공중보건의 내용이 너무 많고 막 교재 페이지도 1000페이지 되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버거워해요. 기본서 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는 그 공중보건 내용 중에서 출제 비중 높고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내용들을 좀 함축을 해서 요약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심화 이론이 들어가요. 그 심화 이론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보건직이든 뭐 기술직이든 공중보건 시험에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거든요. 한두 문제씩. 그러니까 그동안 모르던 거,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공무원 직렬보다 우리 보건계열 직렬이, 보건직렬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연구사, 뭐 보건학이나 역학 이런 데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그 합격생들 보면은, 또는 합격을 못했더라도 저한테 연락 오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교수님이 저 공중보건은 다 맞았어요, 보건행정은 다 맞았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 정도로 만점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만점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자꾸 어려운 문제를 넣겠죠.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은, 주로 보건연구사라는 직렬의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왜냐면 보건연구사는 연구직, 그래서 6급 정도 레벨이고 석사급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 문제를 갖다가 이제 기술직이나 보건직에 갖다 넣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건연구사 직렬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이론들 중에서 요거는 보건직이나 기술직에 출제가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을 또 뽑아서 심화로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내용들은 이 심화 이론에서 다뤄지게 되고 이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6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벌써 12월 다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이론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원별로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보건직렬은 문제가 비공개잖아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문제가 다 비공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죠? 보건직에서도 나오고 기술직에서도 나오고 연구사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 방역직 이렇게 다양한 직렬에서 공중보건 보건행정 문제가 쏟아져 나오니까 기출문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사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들인 게 단점이긴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제가 단원별로 다 쪼개서 이론 순서대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이론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학습할 수가 있겠죠. 그거 플러스 제가 제 수업에서 되게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푸는 요령을 계속 숙지를 시켜드려요. 문제 푸는 요령. 사실 이제 공부를 웬만큼 딱 하고 난 다음에 갈리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 난해한 문제,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문제로 이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의 접근법을 제가 좀 더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실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시험 보러 가면은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그래 여기 다시 왔지. 그러면 자 뭐냐면 합격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문제 푸는데 시험 보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명하는 게 들렸어요. 문제 풀어주는 게 들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제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은 뭐냐면 제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는 제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반복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옆에서 아마 풀어드릴 거예요. 귀에다 속삭속삭. 자,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요게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좀 길어요. 단원별 기출 문제가 좀 길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4월 달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시간 재면서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틀린 문제 확인하면서 실제 시험 보는 이제 연습을 할 건데, 모의고사는 4월에 진행이 되고요. 자, 요때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내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을 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한 거다. 왜? 여러분들을 공부를 더 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쉬워서 모의고사에서 만점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다 됐다. 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푸는 연습시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무조건 어렵다. 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11월부터 모의고사를 매달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게 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렇다고 내가 처음에도 11월에도 60점이었는데 4월에도 60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1월에 60점이었고 12월에 70점이었고 80점, 85점, 90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실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게 끝나고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 8강 정도, 8개 강좌 하루 동안 진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게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혹시 수업을 나는 단과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초이론 들으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기초이론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이론을 베이스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기본 이론이고 기초이론은 기본 이론 수업을 위한 좀 다지기 밑에 기초이론을 정말 쌓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기출문제 조금 보고 문제 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기출문제 몇 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에서 거의 대부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 85에서 90%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없어요.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데 뭐가 그렇게 새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85에서 90%는 기본 이론 맨날 출제되는 내용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출제되는데 특히 이제 꼭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사 문제. 근데 역사는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다 설명해 드려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항상 나와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는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정말 껌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보통 이렇게 딱 우리가 거부감 느끼는 거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통계학 다 싫어하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좋아하니까 잘 가르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그 공중보건 전체 이론 중에서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솔직히. 근데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고 제가 해드리는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질은 큰 재능은 뭐냐면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재능. 이거 하나는 저는 제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이랑 통계 설명을 제가 정말 쉽게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제 수업 들었던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오고 단순 암기 문제, 뭐 독소 연결해라, 그다음에 먹는 물 수질 기준 얼마냐, 정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순 암기 내용들이 항상 2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암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단순 암기를 강의 시작할 때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기억할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단순 암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은 외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랑 반복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암기할 것들을 최소한으로 압축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암기가 들어가서 걔네들을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냥 읽고 넘어가. 그렇다고 아예 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눈에 익숙하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개념이해 이런 문제는 내가 그 어떤 이론이라던가 또는 어떤 단어라던가 어떤 기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파생돼서 응용되어서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을 이해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해. 그래서 반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한 우리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제 조치법이 발효가 됐는데 요게 최근에 이게 이제 딱 어떤 유형이냐면 2020년에 인천시 연구사 문제로 요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게 이번에 2021년에 경기도 보건직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구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것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은 보건직으로 의료기술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지도 이제 문제풀이 수업 때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이거 2020년 아니고 여기 잘못됐다. 2021년 6월 경기도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나 문제 못 적었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출문제집이나 교재에 다 들어갈 문제들이고 제가 다 어차피 수업 중에서 풀어드릴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초이론은 이렇게 공중보건 기초이론 기초 탄탄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문제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드려라 여러분들한테 학원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학원에서 뭔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20개의 테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본서에서는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이론에서는 정말 기초 개념만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로 내용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공중보건의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PPT에 기본서나 이론에 있는 내용을 그냥 PPT에 다 띄워놓고 하거든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적으려고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항상 질문을 해요. 노란 거는 뭔가요? 뭐겠어요? 중요한 거겠지. 뭐겠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두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요거 자체에서 출제가 되는 시험 문제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 가끔은 이제 문장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그 문장을 다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긴 문장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짚어드리려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어디 밑줄 어디 밑줄 어디 밑줄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표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가 나오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지.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중보건의 정의 또는 공중보건이 뭐냐라는 의미인데, 자, 그 윈슬로라는 학자 이름도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공중보건의 정의, 이 정의를 해놓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윈슬로 교수다. 그래서 1920년에 미국 예일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정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자, 공중보건학은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돼요. 개인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려고 해요. 목적이 뭐다?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이 세 가지가 공중보건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자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윈슬로우 교수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밑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환경위생을 관리해라.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전염병 관리해라. 1920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만성질환보다 전염병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였겠죠. 그래서 전염병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어떻게 손 씻기 잘하세요, 뭔가 집안을 청결하게 하세요, 내가 내 복장을 청결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 개인위생이죠. 그래서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을 또 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의료랑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라라고 했어요. 지역사회에 의료, 간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의료, 어떤 간호 서비스냐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예요. 질병에 걸린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안 좋은 상태를 고치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상의학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거나 또는 예방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간호 의료 서비스를 조직화해라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지역사회의 노력. 그 다음에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뭘 위한 사회 제도?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 자체를 만들어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건강보험 제도라던가 의료 전달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 국가가. 결국은 다 지역사회가 이런 노력을 해서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윈슬로우는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노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노력이 뭐냐 물어보기도 해요. 또는 다음 중 공중보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환경위생 관리 이렇게 내요. 그러면 얘네는 정의에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지역사회의 노력이고 목적은 3가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 3가지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이제 이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딱 나면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렇게 돼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중보건 공부의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부에 요령이 없어요. 비법 합격하기 위한 쉽게 공부하기 위한 비법이 뭔가요? 비법이 어디 있어? 비법이 있으면 다 그걸로 해서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수많은 합격생의 얘기들을 찾아봐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는 거고 그 노력을 할 때 방법들을 좀 이제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약해서 정리해서 암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풀 센텐스를 다 보면서 그냥 그림처럼 이해하고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자 그럼 공중보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정말 심플하지만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오른 것은 1. 지역사회 주민, 2. 만성질환자, 3. 감염병 환자, 4. 노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너무 쉽죠? 누구?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단답식으로도 나오지만 다음 중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해놓고 긴 지문으로 공중보건은 질병 예방, 질병 치료를 위한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바꿔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단어를 바꿔서 오답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최근의 출제 경향이에요. 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WHO가 제시한 3대 핵심 원칙이래요. 딱 봐도 어때요? 시험 문제로 내기 좋게 딱 3대 원칙이잖아. 그럼 오답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죠. 3대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자, 이렇게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라는 건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집단, 주민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중보건 사업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중보건 사업하면 뭐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잘 몰라. 참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주로 건강상의 문제가 위험이 있는 뭐 영유아나 노인이나 이런 집단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을 어쨌든 뭐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진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와서 검사를 받아야지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참여는 공중보건에서 항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고, 자, 형평 또는 평등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건 정책, 공중보건 정책. 그래서 지역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하겠고요. 자, 협동. 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협조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오로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식약처 이런 다양한 기관 집단들이 이 공중보건을 위해서 같이 협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이다라고 하죠. 자, 다음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 수단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세 가지가 나왔네. 그러면 얘도 빈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앤더슨은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세 가지 수단을 제시를 했는데, 자,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줘요. 그거를 봉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행정을 봉사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 장치도 만들고 행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입하고 간섭을 해요. 그래서 뭐 금연구역을 만들고 또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건행정에서는 봉사행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봉사행정. 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시키면 안 하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같은 게 제시가 되면서 법규를 통해서 통제한다. 국민들의 삶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아무리 마스크 쓰세요, 손 씻기 하세요 해도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하도록 조장해야 돼요. 그것을 조장
조장행정 또는 보건교육, 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하고 결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 보건교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것은 뭐다? 조장행정 또는 보건교육이다. 그래서 서비스의 봉사행정, 통제행정 또는 조장행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보건봉사 또는 봉사행정은 거의 그대로 나오고 보건법규, 그다음에 보건교육 이러한 표현으로도 나와요. 보건법규, 보건교육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살펴봤고, 자, 넘어가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각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 너무 비싸면 안 된다. 내가 이용할 때도 비싸면 안 되고 지역사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참여, 주민 참여는 항상 강조된다라고 했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요게 1차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차 보건의료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말하면 공중보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서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의료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차 보건의료가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감염병이 주로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1900년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반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염병도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료비는 좀 비싸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빈부격차에 의한 의료 이용에도 격차가 생겨요. 지역 간의 편차도 생겨요. 또 감염병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만성질환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두된 게 1차 보건의료예요. 결국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지역 안에서 다 해결을 해보자. 이런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질병이 정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염병이 어느 정도 정복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대두된 게 1차 보건의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978년 알마타 선언. 다음 중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의는 무엇인가 또는 언제 있었나? 라는 걸 물어봐요.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1978년 알마타 선언인데 요거는 제가 강의하는 내내 중간중간에 계속 제 입에서 나올 거고 나중엔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WHO랑 유니세프가 인구의 건강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소련 카자흐스탄 수도가 알마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마타 지역에서 개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알마타 선언이라고 하는 거고,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2000년이래. 우리 훨씬 지났는데, 그쵸? 그래서 요즘은 이 2000은 빼요. 거의 빼고 Health for All 무슨 말이에요? 모두에게 건강을, 전 인류에게 건강을. 그래서 이때 1978년의 의제는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그 당시에 2000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먼 미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래이긴 했었죠. 그래서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근데 이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그 의제는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알마타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알마타 선언 정의 봤잖아요. 이 정의를 이제 좀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1차 보건의료는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잖아요. 의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하고요.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수용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자, 주민 참여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참여, 주민 참여.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까워야 되고 내가 갈 시간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근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자,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불 부담 능력. 사실 여러분들이 다 적고 있지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뒤에 가면 요 단어들이 또 나와요. 그냥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으로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라는 이 타이틀 주제가 그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보건의료는 우리 지역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돼서 1차 보건의료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 라는 거고요. 질병 치료, 예방, 건강 증진, 사회적 안녕, 생활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한 게 1차 보건의료다. 예,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네 가지를 이렇게 굳이 따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정의에서도 필수적인 의료를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비용 지불이 가능한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되고 그들의 참여,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고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다.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정의 안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의 안에 다 넣고 있다라는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다시 나와버리네. 괜히 적었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차 보건의료에서 특성, WHO가 1차 보건의료 특성은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요 네 개를 묶어서 4A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 9가지가 줄줄이 다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가끔은 1차 보건의료의 특성 중에 4A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도 2020년 서울시 문제인가 그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따로 띄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내가 업무가 끝난 다음에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 오픈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용 가능성,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겠고 주민 참여,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참여는 그냥 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 사업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그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사업을 수행할 때도 평가할 때도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포괄성 1차 보건의료 안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괄성. 자, 유용성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여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속성. 자,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말아버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자, 보건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시군구의 다양한 협력 부서들의 이제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협조성,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해야 된다. 그다음에 균등성, 누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까지 9가지가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특히 4가지 4A를 강조한 거죠. WHO에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필수 요소 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다 노래요. 왜 다 노라겠어요? 정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2021년 시험 문제에도 몇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중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서 나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건 뭐 변형할 것도 없고 뭔가 길게 쓸 것도 없고 요거 그대로 나오는데 대신 이걸 함축적인 단어로 출제하긴 해요. 어떤 식이냐면 우선 필수 요소가 9가지인데 중요한 보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건 문제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교육이에요? 보건교육. 보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그냥 보건교육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보건교육이라고 해요. 식량 공급 촉진과 적절한 영양 증진. 그래서 뭐 영양 증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적절한 영양 증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거는 물의 위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물이 오염이 되면은 그 물을 공급받던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감염병, 그 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감염병 문제에서 특히 기본적인 위생. 얘는 한 단어로 하면은 환경위생. 환경위생으로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자, 가족계획 사업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그냥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접종.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굳이 또 비과서 문제를 내려면 주요 감염병인데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차하면 틀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임에도 아차하면 틀리는 게 주요 감염병인데 모든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들로 틀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방접종으로만 나오면 크게 상관없지만 지방 풍토병에 대한 예방관리.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풍토병들이 있겠죠. 그거 예방관리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치료예요. 중증도가 높은 전문적인 치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감기라던가 배탈이라던가 아주 일반적인 거 있죠. 흔한 질병, 그런 질병, 흔한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지 전문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치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필수 의약품 제공. 필수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답으로 자주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전문 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아니에요. 전문의약품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진료 보고 의사가 처방해줘서 처방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의약품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화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필수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슨 상처에 바를 연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필수의약품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 자 마지막에 9번째 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 78년에 발표할 때는 여기까지만 발표했다가 나중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요거는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9가지 출제를 했고요. 은근 헷갈려요.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딱 할 때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 딱 보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자, 마지막 1차 보건의료에서의 마지막 내용. 사실 여기 또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접근 방법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이 있었죠. 중복되는 내용들에 그걸 다시 좀 풀어 써놓은 문장이고 이 문장 그대로 해서 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둔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1차 보건의료는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겠고 오답으로 또 자주 나오는 게 지역사회에 있는 1차 진료 의사 인력을 활용한다. 간호사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인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면 틀려요. 이 1차 보건의료는 꼭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용 가능해야 된다.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 다시 나왔죠.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로?
우리 방금 전에 4A에서 나왔던 거 수용 가능성.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한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가능성이었고요. 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해야 된다.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 자조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걸 알아서 다 일일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요. 자, 요거 모든 1차 보건의료는 형평성을 위해서 모든 지역에 일괄된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려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뭐 생산층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고,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문장이 그럴듯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헷갈려 하는데, 이런 쉬운 내용들에서 긴 지문이 나오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내 개념을,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1차 보건의료에서 빈출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양질의 보건의료라는 게 나오는데, 뭘 보건의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차 보건의료는 그래서 그 국가 이제 전 세계가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돼서 뭔가 접근해야 될 어떤 방향을 잡아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양질의 보건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질, 좋은 질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이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어스라는 학자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건행정 들어가도 똑같이 그대로 나올 내용인데, 자,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4가지를 제시했어요. 크게 4가지. 우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렇게 4가지 크게. 그래서 예전의 기출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런 단답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 초반 때, 2013년, 14년 뭐 그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가 다음 중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심플하니까 그렇게 안 내요. 설명을 쭉 해놓고 이거는 무슨 특성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교재 내용을 거의 다 읽어드려요. 다 읽어드려서 수험생들끼리 하는 얘기를 알아요. 저 안재경 교수님 책 다 읽어준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수업을 하냐면, 저도 요약해서 딱딱딱 정리해주면 편하지. 말 조금만 해도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요런 거 지문, 요런 거 문장, 아니면 요런 문장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무슨 특성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국어적으로 봤을 때 해석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국어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을 봐야 돼, 결국은. 보고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10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하면 80점은 맞겠지. 근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안 해드리면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혼자 안 할 거잖아. 제가 다 안 해드리면 이건 교수님이 안 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넘어가. 이렇게 공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거여서, 자, 그렇게 따라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접근성부터 보시면은, 접근성이니까 당연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기 좋아야 되냐를 보면은 이제 마이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필요할 때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접근성에 대한 개념인데, 자, 접근성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예방에 대한 서비스는 없고 치료만 한다라면은 접근성이 그것도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방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거, 재활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안에서 다 제공이 돼야지 접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핵심,
접근성에서 핵심은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리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의원도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어야지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경제적 접근성은 너무 비싸면 어때요? 너무 비싸면 병원이 근처에 있어도 못 가겠죠. 그래서 적당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이 경제적 접근성을 높여준 게 건강보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그냥 병원비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실 되게 비싸요. 근데 보험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분만 내서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접근성을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다라는 거고, 시간적 접근성은 내가 퇴근하면 병원도 다 닫아. 사실 좀 그러긴 하죠. 근데 그 와중에 병원들 중에서 야간 진료를 하는 데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주말 진료를 하는 데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적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자, 질적 적정성, 말 그대로 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의 의미가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막 계속 의료기술은 발달하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장비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학 지식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그동안은 뭐 A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접근을 해왔는데, 최근에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A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A에 딸려있는 B가 문제였어. 그럼 이게 최신의 지식인 거예요. 이거를 반영을 하라라는 거예요. 질에서의 최신의 그런 그 지식과 기술에서의 최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최첨단이라는 표현은 질에서는 강조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최신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자,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 의료인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이런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 기전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제도, 자격부여제도 또는 뭐 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건의료 제공자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질을 위해서는. 자, 이런 게 질에서의 강조되는 점이고, 지속성의 문장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요 4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지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 내놓고 뭐 문장 요 중에 골라서 한 문장 써놓고 또는 섞어서 써놓고서는 무슨 특성이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공급 의료 서비스가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우리 접근성에서도 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이 예방진단, 치료, 재활, 이런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접근성도 보장이 되는 거고 지속성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로 봐야 돼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진료의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 자,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뭐 유방암입니다 진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해보면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은 게, 건강검진 센터 가서 내가 검사를 했어. 했더니 그 조직 뭐 하더니 어떤 질병에 의심된다라고 소견을 나한테 줬어. 그럼 이제 알아서 하라고 내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에 가봐야 되나? 어딜 가야 되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진료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질병의 확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 서비스 안에서 결국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꼭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게 결국은 서비스 안에서. 자,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건데, 전인적 의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료에서는 어땠었냐면, 사고가 나서 부러진 다리만 치료했어요. 근데 전인적 의료라는 것은 그 사고에 의해서 내가 받은 충격, 트라우마, 이런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케어를 하는 것을 전인적 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러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도감을 갖게 하는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속성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이거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속성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의료기관끼리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검진센터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병원에 연계된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데 원하시면 이쪽으로 예약을 해드리고 검사 결과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계가 되니까 바로바로 이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동해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은 의사나 의료기관 의 긴밀한 협조, 의사들이 의료기관끼리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나의 서비스를 계속 연결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관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느낄 때는 지속성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큰 병원 가보세요 했는데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내가 CT를 찍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뭐가 의심이 된다고 큰 병원 가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CT 또 찍어요? 뭐예요? CT 다 카피해주잖아요. 그 영상 검사 기록을 다 카피해서 가져가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걸 먼저 보고 거기에서 이미 수행한 거는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 없이 추가 서비스를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지속성의 개념에 넣고 있어요. 자, 마지막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을 하면서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효율성은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결과물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으냐, 이게 기본적인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자원은 어차피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이어스가 제시한 거예요. 마이어스의 주장에 의하면 의사에 대한 또는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효율성에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 포함되나요? 마이어스가 넣었어요. 그럼 이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아, 얘는 그냥 효율성이구나 라고 매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진료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한다거나, 그다음에 적절한 인력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면은 이건 뒤에 나중에 사회보장 파트에 들어가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나 건강보험 적용 안 돼도 돼?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에서는 우선은 동네 의원이나 2차 병원,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 2차 병원 정도에 가서 진료를 본 다음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 돼요. 그 소견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내고 진료를 보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료전달 체계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쓸데없이 큰 병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급 종합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들은 뭘 해야 되냐? 중증도 높고 고난이도의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받고, 가벼운 감기, 몸살, 배탈 이런 것들은 동네 의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봐라. 그게 바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어스는 4가지. 그래서 마이어스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4가지 뭐뭐 있었다? 접근성, 질,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 같은 표현이고 효율성 이렇게 4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정리하면은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그 마이어스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4가지를 가지고 구성요소를 이렇게 단어로 딱 정리해놨어요.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어때요, 이거?
아, 요거 문제 내기 아주 심플하겠는데 해서 이거 서로 이렇게 크로스 매칭 해놓고서는 다르게 연결된 거 찾으시오. 뭐 이런 거 출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은 특히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할 때도 약간 출제자의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실제 시험 볼 때 출제자 의도가 조금 더 쉽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는 이제 접근성과 관련된 특징들로 개인적인 접근성, 개인이 그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는 뭐 시간적인 거, 지리적인 거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거. 포괄적 서비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접근성이 보장이 되는 거다. 그다음에 양적인 적합성을 넣고 있어요. 양적인 적합성이라는 것은 인구는 엄청 많은데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고 병원비가 저렴하고 내가 퇴근해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예약하는 데만 뭐 6개월 이렇게 걸려버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적합성이라는 특성을 놓고 있고요. 자, 질적인 적정성에서는 질적 적정성은 전문적인 자격,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개인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1차 보건의료 할 때 수용성이라는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수용 가능성.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럼 어떨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과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의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 수용성, 질 자체가 적합해야 된다. 자, 지속성, 개인 중심의 진료라고 하면은 전인적인 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그냥 전인적인 의료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서비스의 조정은 의료기관끼리의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효율성에서는 평등한 재정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의 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막 재정이 서포트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적절한 보상,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까지가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구성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자, 사실 공중보건의 개념에서 공중보건, 1차 보건의료,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했는데 이 세 가지 테마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보도록 할게요.